살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본토론회 패널로 제목받고 19일 저녁 무렵에 세분 원고를 받았는데 바쁜 관계로 22일 날 저녁에 그 부서 토론부를 쓰다가 새벽 4시쯤 다 드렸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10장에 써다 드리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제가 정밀하게 대응할 능력의 부족을 기록했고 또 이 발제자 세 분의 논리 프레임을 여러분이 따라야 합니다.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평소에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생각 또 평가인증 제도를 포함한 교육 정책에 대한 생각으로 언급을 간략히 작성했습니다. 평가인증 제도 시행의 효과에 대한 것을 공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대로 공감하겠고 또 문제점을 지금부터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으로써 또 주제 발표하는 제 생각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평가인증 제도도 그렇고 교육 정책도 그렇고 수요자 중심을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요자 중심을 앞세워야 되는지 현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역학교 3조 보육 이념에 보면 보육은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용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역학교 4조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조 4항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 주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는 보육 이념과 보육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보육의 이념과 책임에 우리 이까지서 본다고 보면 이 시점에 대한민국 교육 정책과 평가인증 제도는 이 아동 중심,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관점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제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 평가 제도에서는 전제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수요자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 속에는 보육 현장을 통제 관리해야 된다는 그 전제가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현재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지도 점검, 부모 모니터링 제도, 부모 참여 제도, 평가인증 제도까지도 보육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보육 부모들의 효를 의식한 표필리즘, 파필리즘 이런 것들이 기반하고 있지 않냐는 회의를 저버릴 수가 없고 이러한 규제 중심의 보육 정책이 전속 발전하는 데는 죄송하지만 그런 이론을 열심히 제공하는 학자와 연구원들의 그런 헌신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는 감히 도발적 자세로 문제제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정이 1991년도에 있었고 이제 새로운 법이 2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진정으로 요즘 얘기하는 바와 같이 안심보육, 양질보육을 위한다면 그 안심보육과 양질보육을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안심보육과 양질보육 제공자는요 감시자가 아닙니다. 언론의 선동적 비판자가 아닙니다. 행정주의 앞장서는 지도점검자가 아닙니다. 보육아동과 하루 12시간을 함께하는 보육아동의 손을 잡고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향을 책임지는 최이선 선생님, 보육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영유아법에 나와 있는 보육 목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교사는 종사는 보육교주가 보육교사의 이익도 함께 고려돼야 됩니다. 과도한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근로자 노동권을 지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탈퇴하라는 것이고 12시간 강제노동에 처해 있는 어려운 여건 개선을 바라는 아주 소박한 주장입니다.
평가인증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서 현장에서 효용성을 높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심보육과 양질의 보육을 제대로 생산 제공할 수 있게 하려면 교사의 인권하고 처우에서 근로시간 단축 너무나 중요합니다. 평가인증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국내법, 사교육, 국가 책임이 있듯이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평가 제도가 기여하고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 그런 틀로 본의 필요가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가인증 제도 6개월에 200몇 개 되는 평가 제도를 봤을 때 과연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근로여건을 확보하고 있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보육기관이 국민이 원하는, 국토로 원하는 안심보육,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운영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적자는 나고 있지 않는지, 적정 이윤을 가지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전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려면 이런 요소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가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10년이 넘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또다시 숫자 중심의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대전제가 결코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없는 잘못된 전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제 발표 세 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둘째 번째 한경 교수님의 그 평가 인증 결과를 발표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나 방법론 대단히 정밀하고 치밀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드려서 한쪽에 죄송스럽습니다만 평소에 우리 주변에 많은 보육학 전문 교수들한테 들을 수 없는 정밀한 이론을 해주셔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평가인증 시스템을 친밀하게 설계해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처음에 말씀드린 대전제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제가 감히 말하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보육학 관련 교수들한테 들을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신선하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호주의 등급과 절대평 등급과 같은 방법, 이런 수용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세 번째 부자료 인증제, 이건 역시도 총체적으로 평가 인증 시스템이 고도화 성공한 뒤에 다시 부분별로 영역별로 인증을 주는 방법, 이것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두 분 교수님들 의견대로 하다 보면 평가를 위한 평가, 정말 평가 인증, 아까 권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평가 인증 시스템 자체가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 지표와 달리 보육 교육이라는 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완벽한 평가 툴인가 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제도, 발표 이론, 활용 이론, 또 영역별 세분화 이런 게 정밀화돼 가는 게 과연 현장에 얼마나 유용성이 있을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부모가 만족하는 안심보육, 또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론적으로 정말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해서 다시 처음으로 유주자 발표자 얘기를 돌아간다 보면 이런 아동 중심의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보육 현장에 고생하는 보육 교육원 원장과 교사가 정말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아동을 함께 후보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은 최소로 간편하다. 더 이상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이제 10년이 됐다. 세 번째 평가에 받았다. 적어도 세 번 통과했는데 이제는 면제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저 정밀하게, 더 친밀하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그렇게 힘든 선생님들이 밤마다 연수해가면서, 밤마다 이걸 연구해가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대로 놀아야 됩니까? 원장과 교사를? 그게 아니래도 정말 힘듭니다. 근데 평가인증 지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현장의 어려움은 서면으로 만드는 이 지표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충실하게 해서 고득점을 만든 이면에 희생되어야 되는 부분들, 놓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평가인증 관리 제도, 시행 제도, 발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밀화될 필요가 없다. 다시 돌아와서요.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아동의 이 미래에는 우주를 품을 수 있고 이 우주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의 전문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네. 어떻게 보면 아주 무한한 창의성, 무한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에다 리미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리미트를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전에서 지난주에 일본의 보육원, 유치원, 그다음에 보육원과 요인시단, 요양원 같이 행하는 연수를 하고 왔는데 저희 보육원에 가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 보육원에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를 한국 평가인 시스템 도입하면 80%가 준다. 이거 전부 다 위험 요소입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아무런 창의성도 용기도 어떤 도전도 가질 수 없게 폭장 속에 이렇게 조용화된 보육 시스템에 비를 넣고 있는 건데 이런 부모 중심의 평가 시스템까지 가져온다면 더더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 중심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부모가 보육 활동의 협조자로서 긍정적 참여할 수 있게 해놓은 건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감시자로서, 비판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면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엄마들 조그만 어린이집에 있어도 그거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협조하려기보다는 비판하고 인터넷에 띄우고 비난하고 수사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 평가인 제도에서 조장하고 있는 거죠. 또 부모 중심의 평가 참여는 절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일거리를 만들면서 불구하고 정말로 부모와 시설이 함께 아동 보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가 긍정적 선의의 참여자, 협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보육 교직원의 상위를 진작시켜주고 또 적절한 처우 여건을 만들어주고 민간 어린이집이 부모가 국민이 원하는 안심보육, 양질보육 제공 기관으로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규제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주는 그래서 촉발 원가제에 의한 보육료 적정화, 현실화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고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해서 회계 부정사범으로 오인받고 비난받고 수사받지 않도록 회계 기준 만들어 주셔야 되고 노동법에 적정하게 8시간 근무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평가직 시스템 이 뭐 세 가지 평가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축소해서 현장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